맨날 와서 귀찮게 하지 마. 너 딴 마음 먹고 이러는 거지? 혹시 내 재산이라도 노리고 이러는 거야?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생각한 적 없어요. 전 그냥 됐어. 꿍꿍이 속이 있으니 이러는 거 아니야? 꼴도 보기 싫으니 이제 오지 마.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족은 가장 가깝고도 소중한 존재이지요. 하지만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차갑게 변하는 걸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늘 곁에서 따뜻하게 대해 주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고 매몰찬 말을 한다면 그 이유조차 알지 못한 채 혼란스러운 감정만 남겨진다면 오늘 들려드릴 사연이 바로 그렇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시작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애틋한 이야기. 하지만 이 이야기가 끝나기까지 두 사람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가슴 아픈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 이곳은 높은 빌딩들 사이에서 유독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한 동네였습니다. 아침이면 출근하는 사람들의 분주한 발걸음이 이어졌고 오후가 되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공원 벤치에 모여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불이 켜진 창문 사이로 가족들의 식사 시간이 엿보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의 한 아파트. 오래된 나무문과 낡은 인터폰이 달린 15평짜리 작은 집에서 박순이 할머니가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박순이 할머니는 올해 78살. 젊었을 때는 기운 넘치고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바쁘게 움직이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고 남편은 무뚝뚝한 사람이었지만 할머니는 묵묵히 가정을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평생을 함께했던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갑작스레 혼자가 되었고 아파트는 전보다 훨씬 더 넓고 조용해졌습니다. 여보, 이제 나 혼자 남았네. 거실 한쪽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있는 벽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이후 할머니는 하루 종일 TV를 틀어놓은 채 그 앞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TV 화면 속 사람들의 대화가 끝나면 집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렇게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도 점점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심장이 가끔 답답하게 조여들었고 가슴이 쿵 내려앉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혈압이 오르내리며 두통이 심해졌고 밤에는 깊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혈관 건강이 좋지 않으니 약을 꾸준히 먹어야 한다고 했지만 할머니는 혼자 병원을 다니는 일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할머니를 늘 곁에서 걱정해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 김미화 씨였습니다. 김미화 씨는 48살의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중단발의 검은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기고 늘 은색 안경을 썼습니다. 크게 꾸미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언제나 깔끔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남편의 어머니를 모시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김미화 씨에게 박순희 할머니는 정말 가족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같이 병원 가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어머니, 오늘은 손 좀 쉬세요. 제가 다 해놓을 테니까요.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편이 회사 일로 늘 바빴기에 자연스럽게 며느리가 시어머니 곁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3-4번씩 시어머니 댁을 찾아가 밥을 차려드리고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때로는 직접 장을 봐와서 할머니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었고 시간이 날 때마다 병원에도 함께 갔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올라가는 일도 한밤중에 갑자기 혈압이 오를까 걱정하며 전화기를 곁에 두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런 일을 당연한 의무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박순희 할머니도 그런 며느리가 고마웠습니다. 어쩌면 친딸보다도 더 살갑게 챙겨주는 며느리. 그녀가 방문할 때마다 차를 내주고
손을 꼭 잡고 TV를 보며 가만히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누구보다도 애틋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했던 일상에 어느 순간부터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 댁으로 향하기 전 시장에 들러 반찬거리를 샀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갈치조림과 도라지 무침을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한 뒤 작은 용기에 반찬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익숙하게 시어머니 댁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어머니, 저 왔어요. 그런데 문이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반가운 목소리로 어서 와라 하셨을 텐데 오늘은 이상하게도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표정이 어딘가 어두웠습니다. 어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묻자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별거 아니다. 그 말과 함께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내미는 반찬 용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얼굴이 굳더니 그 용기를 휙 밀어버렸습니다. 이런 거 가져오지 마. 며느리는 깜짝 놀라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맨날 와서 귀찮게 하지 마. 너 딴 마음 먹고 이러는 거지? 혹시 내 재산이라도 노리고 이러는 거야?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에서 혈색이 가셨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생각 한 적 없어요. 그냥 어머니께서 좋아하실까봐. 됐어. 꿍꿍이 속이 있으니 이러는 거 아니야? 꼴도 보기 싫으니 이제 오지 마. 시어머니는 등을 돌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며느리는 현관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서 밀려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도 시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 재산이라도 노리고 이러는 거야? 그 말이 가슴 한가운데를 후벼 파듯 아프게 찔렀습니다. 한 번도 돈이나 재산 같은 걸 바라고 시어머니를 돌본 적 없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던 걸까? 아니, 어쩌면 갑자기 몸이 더 안 좋아지셔서 예민해지신 건 아닐까? 며느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녀가 시어머니를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것. 다음 날 며느리는 평소처럼 시어머니 댁을 다시 찾았습니다. 어제처럼 반찬을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시어머니가 왜 그러시는지 솔직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띵동. 초인종을 눌렀지만 이번에는 한참 동안 아무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띵동 띵동. 2번, 3번 더 눌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는 불안한 마음에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미화예요. 괜찮으세요? 그때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나더니 현관문 너머로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가라. 며느리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죠? 저 잠깐만 들어갈게요. 그러나 문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필요 없다니까? 그냥 가. 더 이상 찾아오지 마. 며느리는 얼어붙은 채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다정했던 시어머니가 왜 갑자기 자신을 밀어내려 하는 걸까? 무슨 오해가 생긴 걸까? 그녀는 문을 두드릴까 고민했지만 안에서 인기척이 완전히 사라지자 결국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몇 번이나 다시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시어머니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어느 날은 아예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도 인기척조차 내지 않으셨습니다. 불도 꺼놓은 채 말입니다. 며느리는 초인종을 누르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미화예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무슨 일이신지 말씀이라도 해주세요.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한참을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결국 힘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밀어내려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자신의 행동이 부담이 되었던 걸까? 아니면 정말로 자신을 의심하고 계신 걸까? 그러나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그러시는지 이유라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날도 그녀는 문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잠시 후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시어머니의 손에 들려있던 것이 며느리의 눈앞으로 날아왔습니다. 투둑. 시어머니가 들고 있던 컵이 바닥에 내던져졌습니다. 깨지지는 않았지만 그 충격이 며느리의 가슴을 그대로 후려쳤습니다. 대체 왜 이러세요, 어머니? 놀란 며느리가 소리치자 시어머니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가 내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걸 왜 모르냐? 이제 그만 귀찮게 해. 며느리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이 나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로 자신을 멀리하고 싶어 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화나신 거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고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꺼져. 그 말과 함께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사실 얼마 전부터 박순이 할머니는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여기가 어디인지 순간 헷갈릴 때가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냈던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았고, 설거지를 하려고 싱크대 앞에 섰지만 손에 든 그릇을 왜 들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었더라?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날이 있었습니다. 늘 가던 집 앞 시장에 가려고 집을 나섰는데 익숙한 골목길을 몇 걸음 걷고 나서야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순간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아이처럼 사방을 둘러봐도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늘 다니던 길인데, 분명 수십 년을 살아온 동네인데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지나가는 행인에게 말을 걸고 싶었지만 말을 하면 자신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망설여졌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서 있다가 그제야 멀리 보이는 아파트를 보고 겨우 방향을 잡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현관문을 닫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나 혹시 치매인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온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치매는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그녀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기억이 흐릿해지고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밤에 잠이 들어 눈을 뜨면 아침인지 저녁인지 헷갈릴 때가 많았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건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낯설게 느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화장실에서 손을 씻다가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늙은 여인이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누구지? 순간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듯했습니다. 마치 머릿속에서 지우개로 중요한 기억을 지워버린 것처럼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니야, 난 박순이야. 서울에서 살고 남편이랑 살다가 남편은 할머니는 필사적으로 기억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쥐어뜯듯 움켜잡으며 흐느꼈습니다. 이러다가 나는 내가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리게 되는 걸까? 하지만 이런 모습을 며느리에게는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늘 밝게 웃으며 찾아왔습니다. 한결같이 따뜻한 손길로 자신을 챙겨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도라지 무침 해왔어요.
어머니 좋아하시잖아요. 그녀가 내미는 반찬통에서 맛있는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손을 뻗을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나를 위해 헌신하는지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곧 기억을 잃게 될 거야. 언젠가 이 아이가 누군지도 모르게 될 거야. 할머니는 필사적으로 표정을 숨기고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그래, 고맙다, 미화야. 그러나 그 말조차 입안에서 힘겹게 흘러나왔습니다.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며느리는 자신을 계속 돌보며 지쳐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다 언젠가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며느리에게 짐이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멀리해야 한다. 며느리가 떠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그녀는 일부러 독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런 거 가져오지 마. 너 딴 마음 먹고 이러는 거지? 며느리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마음을 독하게 먹었습니다. 맨날 와서 귀찮게 하지 마. 내 재산이라도 노리는 거야. 그 말을 내뱉는 순간 할머니의 심장도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계속 연기해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충격받은 얼굴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참고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눈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미화야, 널 내보내야 해. 그래야 내가 내 마지막을 보지 않을 수 있어. 그녀는 그렇게 사랑하는 며느리를 일부러 내쳤습니다. 며느리가 떠나고 난 뒤 할머니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울었습니다. 멀어져가는 며느리의 뒷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마음 약해지면 안 돼. 약해지면 안 돼. 그렇게 되뇌면서도 문을 활짝 열고 며느리를 다시 환하게 웃으며 맞이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매일매일 찾아와 문을 두드렸을 때 할머니는 더 심하고 더 모질게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컵을 던지고 소리치며 쫓아낸 날, 그녀는 짐을 챙겼습니다. 오래된 옷가지를 가방에 넣고 몇 장의 사진과 추억이 담긴 작은 소품들만 챙겼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위한 마지막 편지를 써 내려갔습니다. 편지를 남기고 다음날 아침이 밝자마자 요양원으로 향하는 차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살았던 동네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며느리에게 했던 선택은 깊은 상처를 남길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원도의 한적한 산속, 바람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곳에 자리 잡은 요양원. 박순희 할머니는 작은 방 안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푸른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갑자기 여기가 어디지?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분명 아까까지는 서울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언제 여기에 온 걸까? 그녀는 방문을 열고 나가려 했지만 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 거지? 누가 나를 여기 데려왔지? 그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따금씩 정신이 맑아질 때면 자신이 여기에 스스로 온 거라는 사실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기억조차 흐릿해졌습니다. 그녀는 간병인이 가져다 준 죽을 한 숟갈 뜨다가 문득 멈추었습니다. 미화야, 이리 와서 같이 먹자. 그녀는 습관처럼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그녀는 여기가 집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화가 어디 갔지? 그녀는 멍하니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녀는 그조차도 잊어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가 던진 컵이 바닥에 나뒹굴던 장면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지만 그녀는 아무런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부엌 식탁에 앉아 손끝을 떨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차 한 잔으로는 그 얼어붙은 마음이 녹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거실 한쪽 창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 자신이 시어머니께 무언가 실수라도 했던 걸까? 아니면 정말로 시어머니는 이제 자신이 필요 없어진 걸까?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아무리 밀어내셔도 그녀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시어머니를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미화 씨는 시어머니 집으로 가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잠깐만 문 열어주세요. 잠깐이면 돼요. 그런데 그때 이웃 아주머니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미화 씨, 왜 빈집을 두드려요? 네? 빈집이요? 아주머니는 어딘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침 일찍 이삿짐 센터 트럭이 와서 짐을 다 옮기던데요. 어디 멀리 가시는 것 같던데. 그 순간 며느리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급히 휴대전화를 꺼내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소리는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휴대전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나는 공기 좋은 곳에서 살 거니까 나 찾지 마라. 그 순간 며느리는 핸드폰을 꼭 움켜쥐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손에 휴대전화를 꼭 쥔 채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시어머니의 번호는 계속해서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공기 좋은 곳에서 살 거니까 나 찾지 마라. 그 한 줄의 문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며느리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에게는 단 한마디 설명도 없이 떠나버린 시어머니. 그녀는 시어머니를 그렇게 보내드릴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집을 정리하고 어디론가 가셨대. 남편 역시 당황한 듯 했습니다. 뭐? 갑자기? 어디로 가셨다는 거야? 그걸 모르겠어. 어머니한테 전화해도 안 받아. 문자 하나만 남기고 그냥 사라지셨어. 남편과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혹시 어디로 가셨는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선택을 하신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실종 신고를 해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 아파트 경비실에서 산천요양원 글자가 적힌 봉고차를 타고 가셨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요양원을 검색해 보았고 시어머니가 강원도의 요양원으로 스스로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곧장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조용한 산속에 자리 잡은 한노인 요양원이었습니다. 주변은 한적하고 공기는 맑았지만 며느리의 마음은 바람 한 점 없는 무거운 장마철 하늘처럼 답답했습니다. 요양원의 입구에 들어서자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떤 분을 찾아오셨나요? 박순이 어르신을 뵈러 왔습니다. 저는 며느리입니다. 직원은 며느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다소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순이 어르신께서 면회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순간 며느리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어르신께서 면회 신청을 거부하셨습니다. 가족분들도 찾아오지 말아 달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며느리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직접 어머니를 만나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직원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어르신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아니, 어머니께서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해를 풀어야 해요. 하지만 직원은 끝내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요양원 건물 앞에서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멀리서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어머니가 창밖을 보고 계시지 않을까. 그러나 어느 창에서도 시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요양원 건물은 조용했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바람 소리만이 그녀를 더욱 쓸쓸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숙소를 잡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저히 서울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지도 못한 채 돌아선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장된 시어머니의 번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를까 말까. 하지만 아무리 눌러본들 전화는 받지 않으실 게 분명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녀는 결국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 그녀는 차오르는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결국 소리 없이 흐느끼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밤중에 작은 숙소방 안에는 며느리의 눈물 떨어지는 소리만이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며느리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요양원에 전화를 걸며 몇 번이고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순희 어르신께서 면회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며느리는 필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머니와 오해를 풀고 싶어요. 제 목소리라도 전해주세요. 제가 보고 싶다고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러나 요양원 직원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어르신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얼마 후 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요양원 입구에서 우산도 없이 멀리 창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창문을 통해 자신을 보고 계시지 않을까. 그러나 어느 창에서도 시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서서히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았습니다. 비가 옷을 적셔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보다 더 차가운 슬픔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왜 이러세요? 왜 저를 밀어내세요? 그녀는 그렇게 빗속에서 오열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생활이 계속될수록 박순희 할머니의 치매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요양원의 간병사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그녀는 멍한 눈으로 간병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누구지? 그 말을 들은 간병사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순희 할머니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잠을 자듯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간호사도 간병사도 알아듣지 못한 아주 희미한 속삭임이었습니다. 미화야. 그렇게 그녀는 끝내 며느리를 마지막으로 보지 못한 채 외로운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끝내 시어머니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여러 번 요양원으로 전화를 걸고 찾아도 가봤지만 직원들은 박순희 어르신께서 면회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미화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박순희 어르신이 시어머니 되시죠? 그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그런데요? 요양원 직원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박순희 어르신께서 금일 새벽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는 휴대전화를 손에서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어머니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네. 치매와 오래 앓으시던 심장병이 원인이었습니다. 가시는 길은 다행히 편안히 가셨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손에 꼭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치매라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저를 밀어내셨어요? 그녀는 끝내 시어머니의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곧장 요양원으로 달려갔고 그녀가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그녀는 손을 덜덜 떨며 시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왜요? 왜 저한테 치매라고 말 안 하셨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저를 밀어내셨어요? 저한테 말해주셨으면 됐잖아요. 그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쥐고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라도 목소리 듣고 싶어요. 눈 좀 떠보세요, 제발.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끝내 시어머니의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러 어머니의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서랍장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 통의 편지와 통장 1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적힌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읽는 순간 그녀는 그대로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미화야, 내가 요즘 정신이 온전하지 않구나. 하루에도 몇 번씩 꿈을 꿨다 깨는 기분이야. 이런 내 모습을 너나 동석이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이제 떠나기로 했다. 내가 마지막까지 나를 위해 울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차라리 나를 미워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에게 마음에도 없는 모진 말을 했구나. 진심이 아니었다. 너무 미안하다. 그리고 통장. 그 안에는 시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 10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돈은 내가 내 아들 동석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 남기는 마지막 선물이란다. 내가 널 사랑했던 것만큼 너도 이제 내 자신을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내 딸 미화야. 다음 생에는 우리 진짜 엄마와 딸로 태어나자. 며느리는 마지막 줄을 읽고 편지를 품에 꼭 끌어안고 끝없이 흐느껴 울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떠나보내는 마지막 길에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그곳에서는 편히 쉬세요. 다음 생에는 꼭 어머니 딸로 태어날게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하늘 위로 따뜻한 햇살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스스로 멀어지는 것, 그게 정말 사랑일까요? 어쩌면 누군가는 이 사연을 듣고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마지막까지 함께했더라면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서로에게 솔직했다면 이렇게 가슴 아픈 이별은 없었을 텐데. 하지만 박순희 할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며느리를 위해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자신이 기억을 잃고 무너지는 모습을 사랑하는 사람이 끝까지 지켜보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밀어냈고 일부러 냉정하게 굴었고 결국 혼자 떠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을까요? 아니면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였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가끔은 너무 가까이 있어서 소중함을 잊고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마디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모두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